중국에서 계속해서 한국 연예인 관련해 부적절한 시비를 거는 모습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BTS의 6.25 관련 발언을 시작으로 중국의 엔터테인먼트 업계를 중심으로 한국 공격을 시작하며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라는 커다란 흐름 가운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펴고 있는 상황이 나옵니다. 중국이 아무리 문화 콘텐츠를 만들려고 해도 창의적이지 못하고 세계 시장에서 인기가 없는데, 반대로 한국은 BTS, 블랙핑크, 봉준호 감독과 같은 세계적인 그룹과 감독 등이 배출되자 중국에서는 처음에는 그대로 가져다가 베끼다가 여기에 더해서 이제 중국 애국심을 동원해서 한국을 노골적으로 비방하는 방식으로 바꿉니다. 오늘의 비난의 대상은 블랙핑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블랙핑크가 판다와 접촉했는데 이를 두고 장갑을 끼지 않았다고 비난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역시 중국의 관영신문이 동원되며 국가적으로 한국을 몰아서 비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중국 관영신문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블랙핑크 멤버들이 에버랜드에서 태어난 새끼 판다 푸바오와 2016년 한국에 온 판다 환희를 접촉하는 모습의 영상을 두고 중국 누리꾼의 비난이 빗발쳤습니다. 최근 공개된 블랙핑크 웹 예능 예고편에 멤버들이 장갑이나 마스크를 끼지 않고 어른 판다를 접촉하거나 짙은 화장을 하고 새끼 판다와 접촉하는 장면이 포함됐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행동은 중국의 국보로 불리우는 판다의 건강에 위험을 끼칠 수 있다는 게 중국 누리꾼들의 주장입니다. 판다는 해외에서 태어나더라도 일정한 시기가 되면 중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블랙핑크에는 애완동물을 키우는 멤버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판다 전문가 디아오쿤펑은 특히 집에서 개를 키우는 사람은 판다에 위험하다, 개 홍역을 전파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2015년 중국 산시성에서 판다 5마리가 개 홍역에 걸려 죽었다면서 비판을 가했습니다. 한국 연예인이 잘못된 방식으로 판다를 접촉했다는 해시태그는 소셜미디어 웨이보에서 7억 건 넘는 조회수를 올렸습니다. 문제는 마치 중국은 기다렸다는 듯이 반응한 것입니다. 별거 아닌 문제를 가지고 국가 언론사까지 동원해서 한국의 세계적인 스타들을 중국의 네티즌들을 활용해 엄청난 숫자로 몰아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황당한 점은 중국의 야생동물보호협회도 나선 것입니다. 중국 야생동물보호협회는 에버랜드 측에 편지를 보내 비전문가가 새끼 판다와 접촉하는 것을 중단하고 관련 내용을 방송하는 것도 중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많은 한국 네티즌들은 비위생적인 중국 내 야생동물 취식 식당들이나 단속하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또한 에버랜드 측도 SNS에 해당 예고편 영상을 올리면서 본 촬영은 담당 수의사와 사육사의 감독하에 철저한 소독과 방역 후에 진행됐다고 밝힌 바 있음에도 중국 네티즌들에게 이러한 변명은 통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블랙핑크의 아주 사소하고 말도 안 되는 일로 시비를 거는 것은 중국이 뭔가 시동을 거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국가 언론 관영신문이 계속해서 선동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각에서는 중국이 한국에 보내는 반중 움직임을 사전에 철저하게 차단하려는 경고장으로도 해석합니다. 현재 중국은 코로나 책임을 중국으로 돌렸던 호주에 온갖 제재를 가하며 경제보복을 하는 상황입니다. 원래 그랬는데 훨씬 최근에 더 심해진 모습이 나옵니다. 홍콩의 SCMP는 6일 중국 내 소식통을 이용해 상하이시 세관 당국이 상하이항으로 들어오는 모든 호주산 과일과 해산물에 대해 전수검사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며, 지금까지는 철광석, 소고기, 와인을 비롯해서 유학과 관광까지 중국에 금지를 당한 상황에 더해진 것입니다. 여기서도 엿보이는 것은 중국의 시스템으로 관영 매체가 우선 메시지를 띄운 다음에 그 다음 관계당국이 본격적으로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관영 매체가 한국에 관한 부정적인 메시지를 띄우는 것을 유념해야 하는 것이죠. 즉, 한국에도 비슷한 패턴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직은 한국의 연예인과 관련된 문제로 크게 문제 삼진 않았으나 슬슬 중국에서 시동을 거는 것처럼 작은 것이라도 중국과 관련된 문제에서도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운을 띄우고 있습니다. 많은 중국 관계자들은 중국이 한국을 싸듯 때리기는 물론 한국을 충분히 괴롭게 한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러한 문제로 돌입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노리는 것은 바이든 당선 이후에 한국이 본격적으로 미국과 손을 잡는 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비즈니스를 기반으로 한 문제만 다뤘으며, 한국의 가장 큰 압박은 방위비 협상 정도로 의외로 한국 입장에서는 엄청난 스트레스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의 경우에는 이제 한국을 본격적으로 아시아태평양 경제연합체로 초대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중국을 본격적으로 대항하는 반중연합체라서 한국 입장에서는 크게 부담되는 면이 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영내 다자 무역협정으로서 CPTPP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바이든이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가입을 요구할 수 있다는 분석을 했습니다. 중국이 자신들 우방들의 경제 연합체인 RCEP을 통해서 전 세계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대항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지금까지 이런 것에 다소 자유로웠던 것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18년 1월 TPP 탈퇴를 선언하고 다자 무역협정 질서를 벗어나 자국 우선주의, 고립주의 노선을 고수해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미중 간의 고래 싸움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이든은 한국의 미국 중심 경제 동맹체에 가입하라는 거센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이든은 오바마 정부 부통령 시절에 한국에 와서 미국 반대 세력에 베팅하는 것은 좋지 않은 생각이라며 직설적으로 중국 쪽에 가면 안 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때 중국은 그 틈을 놓치지 않을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실제 이 문제가 쉽지 않은 것은 미국은 중국을 배제하고 미국 중심의 자동차, 반도체, 의료장비, 첨단 산업 등의 공급망 중심으로 키워나가려고 할 것이며 그 가운데 한국이 중국과 거래가 끊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까지 놓고 보면 한국은 자칫 선택의 방향에 따라 중국이 또 들고 일어나서 지난 사드처럼 한국의 선택을 강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들며 중국과 관계를 걱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자칫 한국 경제가 가시밭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관해서 많은 외교 관계자들은 한국이 과거와 같지 않은 위치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외교 프로세스나 기술, 접근 방법이 과거보다 훨씬 더 발달했으며 미국과 중국 양쪽 모두가 예전같이 한국을 쉽게 쥐고 흔들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외교 역량이 두터워졌다는 것이죠. 실제 일본이 수출 규제를 시행했을 때 한국이 미국의 어필을 강하게 한 장면은 과거와는 판이하게 다른 움직임이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점은 바이든 정부 역시 오바마와는 다르게 한반도 문제를 전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오래전부터 한국에 방한하며 자타가 인정하는 외교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아베 총리와 장기간 집권을 같이 하며 돈독한 관계를 맺고 한국을 잘 몰랐던 오바마와는 결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때리기를 했지만 사실상 말로만 중국을 상대했고 무역 부분만 겨냥했지 중국의 핵심 사안을 건드리지 못했고 오히려 중국이 전 세계에서 날뛰는 것을 방조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중국이 다른 나라의 경제 보복을 하거나 남중국해 등의 패권을 가져가려 할 때 사실상 방치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사드나 호주 경제 보복 등에서 미국은 중국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뒷짐을 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트럼프의 이러한 면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미중 무역전쟁을 하면서도 주변국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바이든은 자신의 선거 유세 기간을 통해서 이러한 트럼프의 면을 계속해서 비판해왔습니다. 그는 트럼프는 깡패와 같은 국가들과 어울렸으며 중국의 세를 오히려 불려놓았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는 동맹국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약화시켜 중국은 이를 적극 활용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트럼프의 갈취를 없앨 것이고 소중한 동맹으로 대할 것임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미국도 자국 이익 중심으로 움직이는 건 똑같겠으나 중국이 예전같이 날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바이든은 적극적으로 중국의 인권 문제를 비롯해 중국의 핵심 사안을 계속 공격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중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보다 훨씬 까다롭게 느껴질 것이 분명하며 미국의 대중 강경책 역시 트럼프 행정부와 비슷하면서도 오히려 더 보완된 형태를 보일 것으로 관측됩니다. 중국은 지금처럼 주변국에 행패를 부리면 오히려 유럽까지 가세해 고립은 심해지는 국면이 나오고 트럼프와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자국을 압박하는 연합체들을 만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자칫 한국이 미중 가운데 어렵게 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한국 입장에서는 국익을 추구하며 미중 간의 강화된 외교 역량으로 묵묵하게 자주 국방력을 키우고 경제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미 대통령의 정책과 함께 미중 간에 펼쳐지는 싸움이 한국에 어떠한 영향력을 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안녕하세요. 상식이 돈이 되는 지식스쿨입니다. 한복 좋아해줘서 고맙다. 중국의 민주주의도 응원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의 제목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한국인들이 독립운동 그리고 민주화운동을 하던 당시 입었던 한복의 사진과 그림이 여러 장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 걸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부터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한푸 챌린지가 유행하고 있는데요. 한푸는 명나라 시대의 옷인데 최근 중국이 자꾸만 한복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그리고 중국 네티즌들은 이 챌린지를 통해 한국이 중국의 전통 의상을 빼앗아갔다며 세계에 알리겠다고 나선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상한 건 우리나라 네티즌들이 이 챌린지를 보며 중국의 민주화를 응원하며 나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응원 속 내막을 잘 살펴보면 한복은 민주화 운동의 상징이다.
한프로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중국인들의 열망을 느꼈다. 너희들의 용기를 지지한다.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글들은 커뮤니티 외에도 트위터 같은 SNS로까지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죠. 이전부터 중국 네티즌들이 하나의 중국을 주장하는 글을 남기면 국내 네티즌들은 곧바로 달려가 이 글에 댓글을 작성한 모든 사람은 중국 정부의 천안문 사태 진상 공개와 중국의 민주화, 대만과 홍콩의 독립을 지지합니다. 라고 중국어로 댓글을 남겼습니다. 중국에서 천안문은 금기의 단어로 취급되는데요. 공안의 눈이 무서운 중국 네티즌들은 이런 댓글에 혹여 자신의 글이 공안의 오해가 될까 헐레벌떡 글을 삭제하곤 했죠. 이번 한부 챌린지에 대한 우리 네티즌들의 대응도 이와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우리 네티즌들은 한국인이 과거 민주화 운동과 독립운동에 입었던 한복 사진을 올리며 한푸가 한복이라고 주장하는 중국인들에게 민주화를 원하는구나 와 같은 프레임을 씌워버린 겁니다. 중국은 공산당이 집권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인들은 민주화라는 말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 네티즌들이 올린 글에 함부로 반박도 못하고 부들부들거리고 있을 뿐이죠. 게다가 화가 난 중국인들은 한국인을 비하하는 뜻으로 가서 김치나 먹어 라고 말할 때가 있는데 여기에 한국 네티즌들은 김치볶음밥에 김치찌개를 먹으며 김치를 먹으면 정말 맛있다 라는 반응을 보이며 중국인들을 엄청 약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해당 글을 퍼나르고 있는데 대체 중국인과 한국인 네티즌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이미 과거서부터 중국이 한국의 전통을 뺏으려는 행동의 실태에 대해 이상스쿨에서 여러 번 다뤘었죠. 특히나 최근 한국 문화 콘텐츠의 힘을 깨달은 중국은 어떻게 해서든 한국이라는 네임밸류에 편승하려 하고 있죠. 게다가 중국의 뻔뻔스러운 태도는 날이 갈수록 추가되고 있고 그 영향력은 게임까지 침투됐습니다. 샤이닝 니키는 중국 게임사 페이퍼 게임즈에서 제작한 모바일 게임으로 캐릭터들의 여러 옷을 입히는 스타일링 게임인데요. 이번에 한국 출시 기념으로 한복 의상 아이템인 가온길, 한울이 추가됐습니다. 이를 본 중국 네티즌이 한복은 한국 전통 의상이 아니라 명나라 시대의 한푸 혹은 조선족의 고유 의상이다 라며 강하게 항의를 하자 페이퍼 게임즈는 한복 의상을 환불, 폐기해버렸죠. 그러면서 불미스러운 논란이 된 한복 의상은 게임 속 세계관을 반영해 만든 것뿐이라며 단지 게임 속 아이템일 뿐 현실의 옷과는 관계가 없다고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또 향후 어떤 서버에도 출시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선언했죠. 이에 한국 이용자 다수는 게임 속의 치파오, 기모노 모양의 의상은 여전히 있는데 한복만 삭제한 건 그냥 중국 입맛에 맞춘 것 아닌가, 게임사가 한국 동북공정에 일조하는 것 같다는 등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건 당일 샤이닝 니키 운영팀은 공식 카페를 통해 한국에서의 서비스를 종료하겠다고 밝히면서 중국 기업으로서 우리의 입장은 항상 조국과 일치한다며 황당한 대응을 보였습니다. 또 의상 세트 폐기에 대한 공지 후에도 일부 계정들이 여전히 중국을 모욕해 우리의 마지막 한계를 넘었다며 중국 기업으로서 이러한 행동을 단호히 배격하고 국가의 존엄성을 수호한다고 강조했죠. 샤이닝 니키는 출시 8일 만에 12월 9일에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공지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샤이닝 니키의 한국 서비스 운영팀은 금일 자정 공지된 서비스 종료 안내와 관련해 당혹감을 느끼셨을 것이라며 깊이 사과드린다는 공지글이 따로 올라왔는데요. 해당 글 끝에 굵게 볼드 처리가 된 샤이닝 니키 한국 서비스 운영팀 드림이 적혀있는 걸 본 누리꾼들은 한국 운영팀 불쌍하다, 거지 같은 회사 퇴사하세요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게임 외에도 중국이 한복을 자국 문화에 편입하려는 정황은 예전부터 꾸준히 보였었는데요. 최근 들어선 중국 미인대회, 드라마, 패션쇼 등 각종 중국 컨텐츠에 한복처럼 보이는 옷이나 장신구가 등장하는 경우가 늘어났죠. 이런 행동은 중국이 최근 BTS와 블랙핑크 등 세계적인 K-팝 그룹들이 한복을 의상으로 활용하고 킹덤과 같은 한국 사극들이 전 세계에서 인기를 얻자 자국의 전통 문화로 은근슬쩍 편입하려는 얍삽한 움직임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 중국은 왜 이렇게 한국의 한복을 탐내는 걸까요? 중국 문화에 대해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의 엘리자베스 브로 선임연구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중국은 매력적이지 않다.
전 세계에서 누가 자발적으로 중국 노래, 중국 TV 프로그램, 중국 패션을 보고 따라하냐? 솔직히 그녀의 말은 중국의 뼈를 때리다 못해 순살로 만들어버렸죠. 그리고 우리의 한복은 중국이 아무리 탐내봤자 이미 전 세계에서 한국 전통 의상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뉴욕타임스에 그간의 K-팝 관련 기사와는 방향이 조금 다른 기사가 실렸습니다. 수세기가 넘는 한국 스타일이 업데이트되다 라는 제목의 글로 한복인 듯 한복 같지 않은 의상을 입고 공연하는 블랙핑크 멤버들의 모습이 보였죠. 또 부제목으로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을 혁신적 디자이너들이 재창조하고 K-팝 스타들이 수용하고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2, 3년 사이에 여러 K-팝 그룹들이 한국적 멜로디와 가사, 기와집이나 궁궐 등의 전통 건축 양식, 전통춤, 전통 소품, 그리고 무엇보다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한복을 선보이며 한국의 미를 제대로 알리고 있죠. 특히 모두가 알다시피 한복을 입고 무대를 올랐던 블랙핑크와 방탄소년단 외에도 음악과 함께 한국의 미를 퍼뜨리고 있는 뮤지션들이 많습니다. 긱스는 2017년에 발매한 도원경 뮤직비디오에서 가야금 연주와 퓨전 한복 의상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고, 원어스 역시 가자라는 곡에서 오늘 달이 좋구나 같은 한국적 가사와 멜로디에 바탕을 둔 곡을 발매했는데요. 뮤직비디오에선 한복, 농악과 탈춤, 부채, 전통가옥 등 온갖 한국적인 멋을 뿜어내는 배경과 소품들로 마치 한편의 멋들어진 국악공연을 관람한 듯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또 지난 4월엔 2020 글로벌 K-팝 프로젝트 For the Love of 대한민국의 일환으로 쥐꼬와 강다니엘이 발매한 리프레쉬도 전통적인 리듬, 전통가옥,